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문학의 위기는 한편으로는 르네상스 이후에 일어난 거시적 사회 변동의 결과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혁명 이후에 발생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문학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과연 인문학에는 미래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물음을 놓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기억하실 테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인문학 위기론이 잠깐 떠돌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몇몇 인문학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표현 인문학이라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죠. 이미 그때 기존의 인문학으로는 안 된다, 혹은 이제 인문학도 변해야 한다는 의식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마땅한 대안은 아니었는지 대안적 인문학을 찾으려는 시도도 그때 잠시 인문학계를 떠돌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영상의 공세에 적절히 반격하지 못하고 인문학이 후퇴에 후퇴로 거듭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문제를 놓고 저는 형식과 내용 두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인문학의 위기는 결국 플랫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인문학은 텍스트를 넘어 사운드와 이미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인문학이 영상문의 공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을 일종의 스크립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은 스크립트, 즉 대본을 사용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 대본은 텍스트 그대로 실현되지 않고 이미지나 사운드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곧바로 휴지통 속으로 들어가죠. 물론 아직도 텍스트는 필요합니다. 흔히들 이제는 영상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쉽게 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 인간은 언어로 사고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일 뿐 사유는 어차피 언어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텍스트는 계속 존재해야 하고 또 존재할 수밖에 없죠. 다만 텍스트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가라앉고 가시적인 표면에서는 이미지나 사운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노회찬, 유시민 씨와 함께 진행하는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공부하는 방송을 표방하는데 2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1억 2천회를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창비에서 했던 진중권의 문화다방도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을 하는 한 가지 방식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인문학의 형식과 관련하여 제가 아직 실현하지 못한 것이 전자 글쓰기입니다. 현재의 전자책은 아직 인쇄된 책을 그대로 화면으로 옮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변화했으면 그에 맞게 텍스트를 동영상과 연결한다든지 하이퍼링크를 넣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형식의 실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아직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적인 구현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해볼 조건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학 오디세이를 썼을 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는데, 첫째는 아이들이나 보는 그림책처럼 이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구어체를 지향하다 보니 문장이 짧고 표현이 저속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상스럽다는 얘기까지 들었죠. 그런 형식을 취한 것에 딱히 고상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팔아먹겠다는 일념에서 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책은 지금 20년이 넘도록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이에 플랫폼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문화 자체가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의 결합을 토대로 삼게 된 겁니다.
컴퓨터 자체가 아날로그 매체들 사이에 질적 차이를 지워버리는 메타미디어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 옛날에는 상스럽다고 비난을 받았던 형식이 지금은 교양서적의 표준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정보 전달의 플랫폼이 바뀌었으니 인문학 역시 이제는 텍스트를 넘어 사운드와 이미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다시 규정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미학 오디세이를 전자책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애셔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보여주고 바흐의 무한히 상승하는 카논을 이미지와 사운드로 재현하여 동영상으로 재생할 수 있다면 꿈과 같은 일이죠. 그런 유형의 글쓰기에는 아마 완전히 다른 재능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인문학을 둘러싼 환경이 총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문학자들은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학생들에게 700쪽짜리 셰익스피어 전집을 읽으라고 권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 학생들에게 그건 무리한 요구죠. 누가 그런 걸 읽겠습니까? 요즘 학생들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이나 발자크의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서사에 대한 감각을 익힙니다. 또 다빈치 회화를 보고 미감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보고 디자인 감각을 느낍니다. 말라름의 시를 읽고 시정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음유시인인 광고의 카피를 보면서 시적 감동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인문학 이론을 들려줘봤자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인문학 얘기라도 예컨대 1인칭 화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 혹은 전지적 작가 시점과 같은 지루한 얘기라도 컴퓨터 게임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자기들이 평소에 하는 체험을 이해의 레퍼런스로 동원할 수 있으니까요. 조형 감각이나 시적 감성에 관한 문제도 그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디지털 생활세계와 관련지어 접근하면 되는데 현재 인문학자들은 그런 접근을 위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한 매체 환경을 말세의 징후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도통 책을 안 읽어. 애들이 무식해졌어. 말세야. 그러고는 속으로 굳게 다짐을 하죠. 세계가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나 홀로 고고하게 때묻지 않은 순수한 진리, 이 신성한 인문학의 진리를 수하리라. 마치 중세의 수도승처럼 대학이라는 수도원에서 돌을 닦는 거죠.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빌렘 플러서가 오래전에 실제로 한 예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순수 인문학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일종의 수도원이 될 것이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생활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곧 인문학에서 다뤄야 할 주제 역시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우리는 인문학의 주제를 우리의 이 변한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인간은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늘 세계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자기 삶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삶의 의미를 탐색하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인문학이 이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제기되는 인문학적 물음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고전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고전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한 효용성이 검증된 정보의 집합을 가리키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 문헌학을 화석화할 것이 아니라 고전을 공부하는 것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하품을 하다 자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여다보며 그 지루한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가령 교수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업 시작할 때니 휴대전화를 켜라고 말하는 상황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인문학은 현대 문화가 과거처럼 텍스트가 아니라 사운드와 이미지 위에 서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사는 생활 세계, 즉 디지털 생활 세계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물음들을 찾아내어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답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